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 딱풀 12월 2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아침 조간들은 본의 아니게 오보를 냈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보를 냈습니다. 일단 동아일보 기사 톱 기사를 보여드리면은 이 기사입니다. 화물연대 파업 후 7일간 파업 피해가 1조 6천억 원에 이르는데, 자, 화물차 이어서 철도도 가세한다. 파업에 가세한다. 오늘부터 철도 파업이 예고가 돼 있었죠. 자, 그런데 그래서 오늘 다 파업을 오늘부터 시작한다. 동아일보뿐이 아니고 다른 신문들도 이 기사를 실었습니다. 지금 화물연대에 이어서 설상가상이다. 이런 그 기사를 게재를 했죠. 이 동아일보는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전국 철도 노동조합, 철도 노조까지 파업 전선에 가세를 하면서 산업계와 시민 피해가 커지고 있다. 자, 지금 또 대입 수시 기간이죠. 그래서 상당히 혼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오늘 새벽 4시 30분에 그 합의안이 타결이 됐습니다. 잠정 합의안이지만 타결이 됐습니다. 노사 간의 합의안이 타결이 돼서 밤샘 마라톤 협상을 했고, 새벽 4시 30분에 잠정 합의안이 마련돼서 파업에 들어가지 않고 지금 열차는 정상 운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제 새벽에 서울 지하철 파업도 종식됐죠. 그저께 밤부터 또 밤샘 협상을 해서 종식이 됐는데 하루 만에 종료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은 특히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정부의 뚝심 있는 대응이 효과를 보고 있다. 그런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밀리지 않고, 특히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민노총과의 이 전면전을 지금 벌이는 그런 양상입니다. 이 파업 뒤에 전부 민노총이 있고, 민노총, 이 노동개혁을 해야 된다는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절대 밀리지 않고, 이렇게 강경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모습, 단호한 대처, 불법과 맞서는 이런 단호한 대처가 나오니 지지율도 계속 올라가는 그 상황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그 연장선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조간 딱풀에서 제가 세 사람을 중심으로 오늘 뉴스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릴 윤석열 대통령. 자, 윤석열 대통령이 해냈다. 이제 파업을 끝장내고 있다. 두 번째는 전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문재인도 나섰다. 자기를 향한 수사에 대해서 도를 넘지 마라. 이렇게 또 경고성 발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인물은 김만배, 대장동 김만배도 불었다. 돈을 줬다고 불었습니다. 김만배가. 자, 그래서 우선 윤석열 대통령 말씀부터 드리면은,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 11월 수출이 전년 대비 11%포인트나 떨어졌다. 화물 운수 종사자 여러분도 업무 중단을 이제 좀 끝내고 경제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 이렇게 호소하는 페이스북 글을 올렸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산하노조에서는 속속 이렇게 이 파업을 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민노총은 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강경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산하노조에서 파업을 푸는 과정에서 특히 지하철 정치 파업을 끝내는 과정에서 198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에 출생한 세대를 MZ세대라고 부르죠. MZ세대가 노조원의 주축이 되어 있었는데, 그 MZ세대 노조원이 지하철 정치 파업을 끝냈다. 자, 조선일보의 톱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정치적 파업을 했던, 민노총이 주도하는, 거기에 반발하는, 그런 노조원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떤 노동개혁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는 그 문제입니다. 노동 주체자들의 이 인식이 지금 달라지고 있다는 그 의미에서 조선일보가 이것을 일면 톱 기사로 게재를 한 겁니다. 한노총 소속 이노조 젊은 직원들 민노총에 왜 끌려다니나 이렇게 반발을 했다. 그리고
20, 30대가 대부분인 3노조, 노조가 3개가 있네요. 1노조가 민노총, 2노조가 한노총, 3노조는 젊은 그 노동자들. 3노조는 이번 파업에 처음부터 동참을 아예 안 했다. 그래서 이 공사의 그 3개 노조, 서울교통공사, 3개 노조 가운데 제2노조가 서울교통공사 통합노조입니다. 한국노총 산하인데 여기와 또 제3노조인 서울교통공사 올바른 노조 소속 젊은 직원들이 파업 반대 목소리를 강하게 내면서 파업 동력이 약화됐다. 공사의 젊은 직원들이 파업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를 해서 파업을 하루 만에 끝내도록 만든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제3노조인 올바른 노조는 이번 파업을 명분 없는 정치 파업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젊은 그 노조원들이 작년 8월에 만들어진 이 올바른 노조는 조합원 90%가량이 2030 세대, MZ 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윤석열 정부가 이것을 정면 대응을 하는 이 과정에서 명분이 있으니까 젊은 노조원들이 이 민노총에 반기를 드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는 지금 중앙일보 보시면은 상당히 강경합니다. 민노총이 서민 테러를 하고 있다. 서민에 대해서 테러를 하고 있다. 피해는 결국 서민들이 입는다. 노동자들이 입는다. 그래서 지금 시멘트에 의해서 철강, 컨테이너도 업무 개시 명령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 자, 지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것을 실무적으로 주도를 하고 있죠. 이 대통령실은 지금 화물 파업으로 피해가 1조 6천억 원에 달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금 안전운임제, 지금 화물연대 파업의 계기가 됐더니 안전운임제를 뭐 연장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아예 폐기를 해버리겠다. 이렇게 강경 방침을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윤석열 정부의 강경 대응은 대통령 핵심 참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정권 퇴진 운동을 위한 정치 파업에는 굴복 않겠다는 원칙을 세운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런 강경 대응의 배경이 이것이 정권 퇴진 운동과도 연결시키려고 하는 정치 파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물론 이런 그 정권 퇴진 운동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목적도 있지만 원래의 그 목적인 그 노동 환경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한국일보는 이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30여 년 동안 주고받기식 협상을 했는데 계속 그래왔는데 그냥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주고받기식 협상을 했는데 이제 그런 간행의 고리를 끊어버리겠다. 이런 의지가 윤석열 대통령이 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고리를 끊겠다. 금속노조 공공기관 노조는 이번에 또 불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의 총파업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금 대통령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성 없는 집단 행동에 엄정 대응한다. 이 원칙이고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정부와 노동계가 30여 년간 주고받기식 협상에 길들여져 있어서 버티는 쪽이 이긴다. 이런 인식을 심어줘 왔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다소 진통이 있더라도 이런 관행을 이번에 끊어버려야 한다는 뜻이 확고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일관된 메시지가 지금 주요해서 민노총의 총파업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 기조를 유지를 해 나갈 것 같습니다. 자, 전직 대통령 문재인 얼마 전에 뭐 풍산개 키울 돈 정부에서 안 준다고 뭐 파양을 했죠. 뭐 정부에 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잠잠했는데 최근에 또 본인 주변에 대한 수사가 시작이 되니까 어제 돌연 성명서를 냈습니다. 성명서. 양산에서 직접 낸 것도 아니고 청와대 그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본인의 신복이죠. 윤건영 국회의원 신분 윤건영에게 입장문을 발표를 하겠습니다. 발표를 하겠는데 그때 감사원이 처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서면 조사를 요구를 했을 때 반응이 이거였죠.
대단히 무례한 짓이다.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대단히 무례한 짓이다. 전직 대통령에게 왜 서면 조사를 하느냐. 그런데 이번에 서해 월북몰이 수사에 대해서는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 도 넘지 마라. 도를 넘지 마라. 이렇게 윤석열 정권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검찰에 경고성 발언을 또 했습니다. 자, 본인이 어떤 전직 대통령으로서 뭐 건의를 세우려고 하는 건지, 이 경향신문 보시면은 문 전 대통령 서해 사건 도 넘지 말라. 검찰 수사 첫 비판. 본인이 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는 검찰 수사, 자기 진영에 대한 수사는 철저히 하지 못하도록 검찰을 통제해서 막았죠. 그런데 이제 본인의 그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하니까 도를 넘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경고를 합니다. 윤건영 통해 입장문을 발표를 했는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수사에 대해서 안보 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 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 자, 안보 체계 이야기를 합니다. 안보 체계. 안보 체계를 완전히 처음에 허물어뜨린 사람이 본인이죠. 그리고 이렇게 월북몰이 뭐 이런 것도 다 안보 체계를 무너뜨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안보 체계를 들이대면서 본인에 대한 수사를, 자기에 대한 수사를 하지 말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두고 나왔습니다. 자,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하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문재인은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본인이죠.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다. 대통령은 본인을 이야기합니다. 대통령은 그때 이른바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 월북을 했다. 이 판단을 수용을 했다는 이야기죠. 자, 이렇게 되면은 본인이 오히려 최종 책임자임을 자임을 한 게 되죠. 월북몰이 사건의 최종 책임자가 자기라는 걸 자임을 한 겁니다.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 기사 보시면은 검찰은 서해 피살 사건의 최종 결정권자는 서훈 안보실장이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3개월 수사를 끝내고 공식으로 최종 결정권자는 서훈 안보실장이다. 이렇게 했는데 문재인은 자기가 최종 결정권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렇게 되면은 본인이 이 최종 결정권자면은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최종 책임자라는 해석이 되는 거죠. 그것을 윤건영에게 취재진이 물으니까 윤건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석의 영역으로 보인다.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왜 본인이 최종 책임자라고 했을까? 검찰은 그냥 이 국가안보실장 선에서 꼬리를 자르려고 하는데 그건 이런 겁니다. 뭐냐면 이 사건뿐이 아니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사건이 또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죠. 뭐 월성원정 경제성 조작 사건, 그리고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의 몸통은 본인이지만 지금 이것처럼 월북몰이처럼 본인이지만 그것은 당시 통치행위였다. 통치행위였다. 어떻게 이 통치행위를 이렇게 범법으로 범죄 혐의로 다룰 수 있느냐. 이 이야기를 지금 하기 위해서 본인이 최종 책임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최종 책임자 국가 원수로서 국정 운영에 필요한 통치를 했다. 통치권 차원의 문제다. 통치권 행사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본인이 이 최종 책임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의도된 발언입니다. 자기를 겨냥한 다른 수사도 다 위축되게 만들면서 내가 통치 행위를 했다. 그러니 나에게 무례한 짓 하지 마라. 도를 넘지 마라. 그 경고를 하면서 빠져나가기 위한, 법망에서 빠져나가기 위한 그런 시도라고 봐야 되겠죠. 오늘 세 번째 이 인물은 김만배입니다. 화천대유
그 대주주죠. 지금까지 유동규 그리고 남욱 씨가 계속 그 입을 열어서 진술을 하는데 김만배 씨가 얼마 전에 출소를 했죠. 그 구속기간 만료로 출소를 했는데 김만배까지 입을 열면은 지금은 입을 꾹 다물고 있는데 입을 열면은 대장동의 몸통이 이재명이라는 그 퍼즐 조각이 다 맞춰집니다. 지금 유동규, 남욱은 계속 이 김만배를 통해서 김만배와 같이 협의를 해서 남욱이 이 유동규에게 돈을 주고 유동규가 이재명의 신복 두 사람 김용 전진상에게 돈을 줬다. 이 그림이 둘 다 진술을 하고 있는데 유동규와 남욱은 진술을 하고 있는데 그의 한 축인 김만배는 아직 말을 하지 않고 말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김만배의 입이 주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 이 검찰의 진술에서 입을 열기 시작을 했다. 드디어 김만배 입도 열렸다 이겁니다. 조선일보가 오늘 단독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일면 기사에 남욱에 32억 받아 유동규에 4억 건넸다. 버티던 김만배도 입 열기 시작했다. 이런 기사가 있고 또 관련 기사로 사이면에 이 대장동 업자 내용 증명까지 나오자 김만배 결국 시인. 얼마 전에 대장동 그 업자 분양 대행 업자가 남욱에게 보낸 그 내용 증명 이야기가 있었죠. 그 내용 증명 그러니까 지금까지 진술만 나오다가 물증도 나왔다. 그렇게 되니 김만배도 물증이 나오니까 입을 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김만배가 앞으로 이것뿐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폭탄 진술을 할지도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내용은 뭐냐면은 이 김만배가 검찰 진술에서 내가 남욱에게서 32억 원을 받았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 성남시장 재선거할 때 이재명 재선거할 때 성남시장 후보 캠프 이재명 캠프에 있던 유동규에게 4억 원을 줬다. 자, 유동규는 김용 전진상에게 돈을 준 사람이죠. 이재명의 측근들에게. 그래서 이 김만배가 이재명 쪽에 돈을 줬다고 인정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거 처음이니까 이제 물꼬가 터졌겠죠. 계속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남욱 그 변호사도 재판에서 비슷한 이 이야기를 똑같이 했습니다. 성남시장 재선 선거 때 이재명 캠프에 있던 유동규에게 최소 4억 원을 줬다. 자, 남욱에게서 김만배에게 가서 김만배가 유동규에게 줬다는 거죠. 이재명 캠프에 있던 유동규에게.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또 퍼즐이 하나가 맞춰집니다. 4억 원. 성남시장 선거 때 일단 다른 돈도 많지만은 4억 원을 재선을 할 때 쓰라고 줬다. 이것은 퍼즐이 딱 맞춰졌죠. 그 유동규, 남욱, 김만배 다 똑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퍼즐이 맞춰졌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내용들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데 내용 증명은 이거였죠. 분양 대행업자 이모 씨가 2020년 4월에 남욱 씨에게 보낸 내용 증명, 우체국을 통한 내용 증명이죠. 거기서 남욱이 재계 성남시장 선거 자금과 대장동 사업 인허가를 풀기 위해 현금이 필요하고 이재명의 최측근 등에게 현금이 건네진다고 얘기했다. 현금을 줘야 된다고 얘기했다. 이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죠. 자, 이런 물증이 나오니 김만배가 결국 시인을 했는데, 자, 남욱에게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32억 원을 받았다고 했죠. 그런데 4억 원 빼면 28억이 또 어디 갔느냐? 이 28억 용처는 여전히 김만배가 또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물증이 나오면은 또 불겠죠. 자, 그래서 김만배 입도 열리면서 퍼즐이 맞춰지고 있다.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다. 자, 그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기사는 이겁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정치 기사인데 민주당 지금 이재명 지키기에 그 올인을 하고 있는 듯하지만 일부에서 뭐 반발을 하지만은 그런데 지금 속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는 이재명 때문에 당이 분당될지도 모른다. 자, 그 이야기가 친명, 비명 양쪽에서 동시에 분당 가능성이 거론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재명 쪽에서도 분당 가능성이 거론이 되기 시작했는데 이유는 좀 다릅니다. 비명 쪽에서는 당연히 같이 리스크를 안고 갈 수 없다. 차라리 쪼개지자. 이건데 이재명 수사 임박하자 개파 간 신경전이 거세졌고 당이 깨질지 모른다는 예측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데 박영선
뭐 비명이라고 봐야 되겠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라디오에서 민주당 가능성을 재차 거론했다. 그 전에 처음에 그 6월 달에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에 출마를 하려고 할 때 그렇게 되면은 당대표가 되면은 분당이 될 수가 있다. 당이 쪼개질 수 있다. 그런 경고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다시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는 계속 당 공식 라인이 이재명 구하기 전면에 나서서 반박하고 논평 내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일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이렇게 되니까 한 친명계 중진 의원이 조선일보 통화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재명 전 대표가 죄송합니다. 그 전에 이낙연 이야기가 나오죠. 이낙연 그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재명에게 패배하고 나서 미국에 가 있던 이낙연 전 총리가 조기 귀국할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이 아웃되는 그 타이밍에 귀국해서 당권을 다시 장악을 할 것이다. 그런 시나리오가 나오고 뭐 이낙연 전 총리가 운영하던 싱크탱크도 활동을 다시 했고 이낙연계 의원들이 뭐 미국을 방문해서 이낙연을 만나고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죠. 이 이야기가 나오는 데 대해서 친명계 중진 의원은 조선일보 통화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정말 조기 귀국해서 당권을 노리는 일이 생기면 정말 당이 깨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낙연이 이 기회를 이용을 해서 다시 들어와서 당권을 잡으려고 하면은 친명계가 반발을 해서 당이 깨질 수도 있다.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민주당이 지금 어디로 갈지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그 당대표 리스크 때문에 자,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12월 2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